That it's time to end America's longest war. It's time for American troops to come home.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을 장악한 모습입니다. 탈레반의 장악 이후 공포에 빠진 카불 시민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면서 카불 공항은 아비규환에 가까운 대혼란이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주 아프간 러시아 대사관 관계자는 전날 정부가 붕괴할 때 가니 대통령이 돈을 가득 실은 차량 4대와 함께 탈출했다고 전했는데요. Afghanistan political leaders gave up and fled the country. The Afghan military collapsed, sometime without trying to fight. 김여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뜻을 위임받았다는 걸 강조하며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선반도의 평화가 깃들자면 미국이 남조선에 전개한 침략 무력과 전쟁 장비들부터 철거하여야 한다. 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해 지령을 받고 미국산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간첩죄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4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촛불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처리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제가 미리 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1년 거의 4개월 동안 부정선거 문제를 뭐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건, 2주일에 한 건 정도는 계속 방송을 통해서 다루면서 특히 미국 선거를 다루면서도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정선거 문제는 거대 권력과 함께 가는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쿠데타 비슷한 겁니다. 쿠데타. 그래서 쿠데타가 권력을 이렇게 획득을 할 때 합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권력을 획득하고 또 그 권력이 상당히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당성을 획득을 해버리면, 또 수권 능력이 있으면 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그런 게 또 쿠데타죠. 지금 부정선거를 일종의 쿠데타로 인식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도 성공을 하고 나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정선거는 이런 권력적인 행위라고 본다면, 뭐 완력을 써서 한 행위라고 본다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마음껏 유혈을 뿌리면서 완력을 쓸 수 있으면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부정선거를 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 합법적인 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반격을 하고 법적인 어떤 절차 속에서 그들의 어떤 권력적인 부정을 혁파를 해 나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부정선거 문제는 권력 싸움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권력 싸움이지만 그 형식적으로는 리글 워페어, 법적인 투쟁이거든요. 법적인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법적으로 무장이 되지 않으면은 계속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미국법 전문가고 미국법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한국법은 대륙법이기 때문에 용어도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운데, 미국법은 기본적으로 일상어로 법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한국법하고 미국법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령 이제 뭐 배춧잎 투표지가 선거 무효 소송의 증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굉장히 놀라는데, 석 변호사님의 그런 식의 설명은 다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것이 거대한 어떤 권력 싸움인 것은 맞지만, 그것을 해 나가는 방법은 법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포인트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증거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이 증거 계단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증거 계단을 보여드리는데, 가령 이제 이것은 미국 법에서 말하는 그 레벨
프루프의 레벨입니다. 증거의 레벨이 있거든요. 이거 한국말로 제가 번역을 좀 해놨는데 한국말 번역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 증거의 레벨, 그 입증의 단계 이렇게 좀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이거를 좀 참고하시면 앞으로 좀 덜 헷갈리고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근데 증거에는 대략 이렇게 한 6계단이 있거든요. 뭐 no evidence까지 하면 7계단이죠. 아예 그러니까 증거가 없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사소하고 부수한 정황, 이런 정황 같은 거, 좀 낌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있죠. 그런데 이거 보니까 뭔가 낌새가 이상해. 이 부정선거 문제는 이거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낌새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부수적인 어떤 그런 정황. 그리고 합리적 의혹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합리적 의심 이런 단어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말은 말 그대로 영어로는 reasonable suspicion 이렇게 말하는데 뭔가 이거 보니까 차가 이렇게 막 가고 있는데 좀 흔들려요.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운전을 해요. 저 사람 지금 휴대폰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혹시 음주운전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합리적 의혹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부정선거는 이 합리적 의혹이 정말 쏟아졌어요. 가령 왜 중국인이 개표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행위를 하는데 외국인이 왜 들어와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것은 reasonable suspicion이 합리적 의혹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개연성 있는 이유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빳빳한 투표지 이런 것도 사실은 증거 계단에서는 한 3단계 정도 합리적 의혹밖에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빼박 증거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이 대부분이 이 reasonable suspicion이라고 하는 이 합리적 의혹이에요. 근데 이 합리적 의혹은 재판정에 갖고 가서는 증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률가가 지금 이 여러분들이 제기하는 이 의혹을 인식하는 것과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그 레이맨이라고 그러거든요. 레이맨이 인식하는 것은 로이어가 인식하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를 1년 한 거의 반 가까이 다루면서 나와 있는 많은 의혹들은 사실은 전부 다 reasonable suspicion입니다. 합리적 의혹이에요. 또는 reasonable doubt이에요. 뭔가 합리적인 의심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증거가 나왔다 이렇게 말해버리기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적인 의혹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라고 말하는 beyond reasonable doubt이라고 하는 이 가장 높은 수준의 유죄 입증 증거까지 가는 이 계단이 있거든요. 이 계단을 밟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이 부정선거 문제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셔서 많은 합리적인 의혹을 저희가 축적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개연성 있는 이유라는 것이 있죠. 이게 영어로는 probable caus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개연성 있는 이유하고 합리적 의혹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거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다. 이거 probable cause가 있다. 이렇게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고 아니면 검사가 판단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개연성 있는 이유라는 것이 확보가 되면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합리적 의혹 수준 가지고는 영장 청구는 못해요. 근데 지금 검사가 이것이 만약에 형사재판이라고 하고 지금 이제 이두봉 검사가 지금 이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검사 입장에서 이것은 매우 개연성 있는 이유가 있네, probable cause가 있네, 합리적 의혹을 넘어서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걸 들고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개연성 있는 이유에 거의 접근하고 있는 증거가 제가 볼 때는 배춧잎, 일장기 이런 것은 합리적 의혹을 넘어서는 probable cause가 됩니다. 제가 지금 검사라면 이걸 가지고 선관위에 압수수색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체포를 할 수 있는 영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권력에 밀려 있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우월 증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거지만 이건 뭐 조금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건 프리판드런스라고 해서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증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 이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은 엄청 큰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배춧잎 투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배춧잎 정도는 우월 증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우월 증거도 되기 때문에 이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판을 바꾸고 있지 않아요. 이런 프리판드런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우월 증거, evidence of preponderance라는 것이 사실은 배춧잎이 저는 되는 것 같아요. 일장기도 됩니다. 이 우월 증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보다 이건 더 명확해. 이건 convincing evidence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명확하다고 하려면은 이 배춧잎을 국가수 정도에서 한번 감정을 해줘야 됩니다. 국가수가 아니라도 판사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감정을 해줘야 돼요. 말하자면 이번 그 참관인의 그 인쇄 전문가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명확 증거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까지 가려면은 이것은 또 공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증거에 대한 감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가장 높은 단계, 계단 제일 높은 곳에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라고 하는 beyond reasonable doubt 증거라고 하는 이 단계가 되려면 이 배춧잎 투표지만 갖고도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게 또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제 수사를 해야지만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약간 이게 참고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절차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적인 그 개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 변호사 입장이 아닌 경우에는 증거에 대한 개념이 약해서 막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628 그 재검을 해서 확보한 증거들은 거의 우월 증거까지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춧잎 투표지를 한번 전문가가 공식적으로 감정을 하면 이 convincing evidence가 됩니다. 이거 갖고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검사와 수사를 더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 법정에서 이 증거 정도면 최종 단계네 라고 하는 것은 명확 증거가 최종 단계인 것은 민사소송이거든요. 민사소송에서 이 명확 증거 이건 다 번역은 제가 한 겁니다. convincing evidence인데 이 그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 가지고도 최종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민사재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이혼 소송을 할 때요. 요즘엔 이혼 소송을 할 때 옛날 같이 간통죄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내연녀하고 둘이서 주고받은 뭐 이렇게 카톡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법정에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카톡 같은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은 아니에요. 그래서 형사 재판에 쓰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은 convincing evidence라고 해서 명확 증거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 내연 관계가 맞다라고 민사 재판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걸 최종 단계의 증거로 보거든요. 말하자면 이 convincing evidence 명확 증거까지를 최종으로 보는 그런 재판은 민사 재판이고요. 가령 뭐 명확 증거, convincing evidence까지가 필요한 것은 말하자면 이 상속 재판 같은 거예요. 상속. 민사 중에서도 상속은 거의 형사만큼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 상속 재판 같은 것은 이 convincing evidence가 필요하고요. 우월 증거 정도로도 아마 이혼 재판에서는 이 정도도 최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법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한국에서 재판할 때도 이 개념이 그대로 사실은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감각으로 법적인 감각으로 이 재판에 임하면 대충 다 패스가 되거든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개연성 있는 이유, probable cause 갖고는 영장을 때릴 수 있는 것이고 그 밑으로는 사실적인 것이지 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우월 증거를 가지고는 이혼 소송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요. 명확 증거 갖고는 거의 이제 상속 재판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형사 재판을 해서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것은 반드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입증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검사가 하는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6.28 재검을 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증거를 채취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대신 우리가 이번에 6.28 재검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거의 개연성 있는 이유 같은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찰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이 배춧잎 정도 가지고는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6.28 재검의 의미는 그 증거의 레벨로 봤을 때는 프루프의 레벨로 봤을 때는 이 프로버블 코즈라고 하는 개연성 있는 이유 이 정도를 확실히 보여준 것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이걸 들고 수사에 들어갈 때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죠. 법무부 장관이라도. 여러분이 이 얘기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런 그 프루프의 레벨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검사 이 변호사들 내부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형사재판을 많이 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몇 가지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중에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거든요. 선거법이 있는데 선거법은 적용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의 선거법이 이게 형사법인지 민사법인지 행정법인지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사실은 선거법은 거의 실질적으로는 형사법에 준용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행정법이에요. 그래서 행정법이라는 것은 민사와 지금 형사가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직선거법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형사에 준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선관위가 사실 피고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적용을 하면. 근데 지금 우리 공직선거법은 거의 선관위 손아귀에 들어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신들이 뭐 피고가 될 상황을 만들지를 않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도태우 변호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미국 법적인 영미법적인 감각으로 보통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해가 쉽도록 제가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전문 용어를 안 쓰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사실 집행을 해줘야 되는 선관위가 피고가 되니 뭐 복잡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데 검찰에서 본격적으로 선관위를 피고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관위를 누를 수 있는 지금 권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선관위뿐만 아니라 뭐 청와대까지 다 연루되고 더불어민주당까지 연루돼 있으니 지금 우리가 너무나 권력이 딸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런 법적인 이 프로시저, 이 절차를 다 밟으려면은 이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접근을 해야지 그 국민들의 힘으로 검찰을 압박해서 검찰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더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언론이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론뿐만 아니라 시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시위. 그런데 지금 언론도 완전히 막혀 있고 시위도 완전히 막혀 있고 완전히 사면초가죠. 야, 이 사면초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말할 때 제가 지금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그래서 국토부 변호사님입니다.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 봤더니 이런저런 의견이 차이가 나서 좀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계속 부탁드리거든요. 최대한 지금 서로 싸우지 마시고 지금 나가 계신 분도 계속 협력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소중한 분들이 이 국토부 변호사님들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뭐 경남의 그 나동현 그 선거구는 정말 중요한 선거구거든요. 그건 사전 선거에서 어마어마한 정말 뭐 대사건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양산에 진도 10도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일어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100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국토부 변호사들을 투입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이러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변호사들 내부에서도 하나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우익병입니다. 우익병. 저는 지금 요즘에 지금 뭐 이 좌익들 때문에도 힘이 빠지죠. 지금 올림픽에 사람들 선수들이 힘 다 빠져가지고 어떻게 몇십 년 만에 이렇게 16위가 뭡니까? 그것도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1등 하는 양궁 빼고는 다 거의 거의 폭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기가 빠져서 그런 거지 않습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이 좌익들 때문에 너무나 기가 빠집니다. 그런데 이 좌익 때문에 기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요새는 우익 때문에, 우파들 때문에 더 기가 빠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싸워대고 서로 이해 안 하시는 겁니까? 저는 지금 비행기 떠나는 거 구경하는 그 탈레반 점령하에 있는 카불 사람들이 우리나라 우익들 같아요. 이렇게 싸우고 아웅다웅 하지만 비행기 떠나면 끝이지 않습니까? 같은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같은 운명에 있는 사람들끼리 왜 이렇게 싸워대는 겁니까? 전 지금 양산에 국토부 변호사들이 같이 안 들어가는 것이 땅을 치고 정말 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정도 겨우 축적한 지식을 같이 활용하지 않고 너는 나 나는 나, 지금 무슨 권력 투쟁하는 겁니까? 우파들은 이기기도 전에 맨날 지금 농공행상하고 누가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나. 20년 내내 보는 정황입니다. 이거 정말 개인적으로는 제 속으로 하루에도 10번씩 이거 너무 때려치고 싶다.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좀 협력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이념 싸움도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해결 방법을 지금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모아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어린아이 같은 싸움을 한다는 것, 지금 이건 반성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입증의 단계, 이 레벨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628 재검 정도에서 우리가 확보한 것은 이 개연성 있는 이유, 프로버블 코즈 정도입니다. 사실 제 눈에는 일장기, 자석 전부 다 우월 증거쯤 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합리적 의지가 없는 입증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감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다음에 국가수 정도에서 의견서를 내줘야 됩니다. 그걸로도 유죄 입증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 최종적인 증거 단계에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참고로 하나를 더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란이 일어나는 것은 이 법적인 개념이 약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령 이제 여러분 참고로 하나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다룰 때는 사실이라는 개념, 팩트라는 개념이 있고 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사실과 법이 법적인 맥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거 사실이야라고 하는 이 really 이런 말 말고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로서, 그 영어로는 as a matter of fact 이렇게 얘기하고, 또 법적인 문제로서 할 때는 as a matter of law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as a matter of fact라고 하는 이 사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영미법에서는 배심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로 1심 재판이 사실 재판이고, 한국도 이 사실 재판을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미처럼 국민이 좀 참여를 하자. 보통 사람, common people, 보통 사람이 참여하는 재판이라고 해서 common law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영미법은 그것은 학벌이니 재산이니 남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무작위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재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재판이 사실 재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게 이 팩트를 가지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하는 재판인데, 그래서 그것은 판결이라고 하지 않고 평결이라고 부르거든요. 영어로는 verdict라고 하는데, 이 verdict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봐서 이거 진짜 죄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이런 걸 벌딕트라고 그러고 그것은 그 배심 재판은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이 사람들이 죄가 있어, 유죄야, 무죄야 이런 걸 판결하는 거거든요. 길티냐, not 길티냐 딱 이것만 결정합니다. 이 사람한테 뭐 죄가 어느 정도 있냐, 형량을 몇 년을 줘야 되냐 이런 것은 판사의 영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룰 때 일반적인 그 대륙법 시스템인 한국 사법부가 거의 무너진 것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하자면 김명수 사법부라는 것은 한마디로 마비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마비되어 있는 그 사법부를 계속해서 이렇게 가격을 하고 충격을 주고 싸우고 한 것은 보통의 한국 사람들, 지금 블랙시 하시는 분들, 이 검은 깃발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뭐 보통 사람의 뭐 지나지 않는 막대한 돈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유권자로 참여하시는 이 변호사님들 딱 그 정도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어떤 사실들을 집적을 해서 길티냐 not 길티냐 이게 유죄냐 무죄냐 거의 입증을 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보기에 현재 부정선거 문제는 거의 영미법으로 말하면은 1심 그러니까 배심 재판 이 배심 재판을 마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티냐 not 길티냐 유죄냐 유죄 아니냐 정도를 커먼 피플 보통 사람들 한국의 보통 사람들과 보통의 변호사들이 거의 결론을 냈어요. 1년 반 동안. 저는 이것이 위대한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언론도 막고 사법부도 막고 온갖 세력들이 다 막고 있는데 지금 한국이 지금까지 우리가 신뢰했던 제도권은 이 부정선거 문제를 1도 밝혀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보통 사람들 정말 눈물이 납니다. 사실 쓰레기통 뒤지고 밤을 새고 이건 정말 위대한 역사 아닙니까? 저는 이 부정선거를 다루면서 한편으로는 이 나라의 정말 지식인들이나 그 하이 랭킹 위에 있는 사람들의 한심함 때문에 매일매일 분통을 터뜨리지만 한국의 보통의 사람들 그리고 기사를 보십시오. 신문 기사는 전부 엉터리인데 그 댓글들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댓글의 99%가 전부 다 부정선거 맞다고 길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 반 동안 길티다, 이거 유죄다 이렇게 편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싸워나갈 것인가? 재판부에서 이제 결론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훨씬 더 고도의 정치적인, 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부정선거 문제에 정말 날밤을 새고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하신 분일수록 이 말을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전 최근에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 겨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연성인의 이유를 발견했죠. 사실 한교안 대표님이 검사님이기 때문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 검사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합리적인 의혹, reasonable suspicion, reasonable doubt을 많이 제기를 했고 그 정도 갖고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계시다가 6.28 재검을 해서 이제 probable cause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일장기를 보여드렸고 배추님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개연성인의 이유야 하고 지금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당연히 박수를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들, common people,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통의 이성어로 유죄 판결을 했지만 우리끼리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잡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권력이 필요하고 좀 더 세련된 법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죠. 저는 6.28 재검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도 선고 무효 소송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저는 많이 웃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겨우 이제 개연성 있는 이유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결론이 납니까? 절대 그렇게 결론 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그 선거가 끝난 이틀간은 부정선거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본다라고 가정을 하겠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가정을 한다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교안 대표가 지금 그 미드나잇
뭐 리트리트라고 해야 됩니까? 한밤중에 리자인을 하셨죠. 미드나잇 레지그네이션. 한밤중에 나가버리셨어요. 야, 이건 정말 충격이죠, 충격. 저는 한교안 대표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가장 어이없는 장면이 그 한밤중에 포기 선언하고 나가신 거였거든요. 그때 좀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제가 그 이틀 후에 한교안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는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을 한 이유를 지금 오늘 제가 이제 고백을 하면 제가 사실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예상을 했기 때문이죠. 이 지금 같은 상황을 예상하게 된 이유는 정말 많은 설명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끝까지 따라오시면 제 방송 예전 지나간 걸 뭐 보시면 더 좋고요. 제가 앞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할 것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지금 부정선거는 거대한 사건입니다. 한국 민족사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국제사적인 사건이고, 인류사적인 사건입니다. 한국인들이 겪어본 국제사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6.25 전쟁입니다. 6.25 전쟁 1950년에 이 우리 한국 코리안 피플, 한국 사람들이 국내적인 시빌 프로블럼, 국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거대한 이런 국제적인 문제였던 그런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 6.25 전쟁은 이 인류 역사에 국제 그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어마어마한 이슈를 제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자유라는 이슈였습니다. 이 자유, 리버티. 이 자유라는 이슈를 갖고 국제사회가 한국 땅에서, 한반도에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벌였죠. 지금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바로 이 6.25 전쟁의 연장선에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좌익들은 6.25 전쟁 1950년부터 일어나고 있는 71년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좌익들은 10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100년 전쟁. 이 좌익들이 말하는 100년 전쟁은 1920년대에 발흥한 이 공산주의가 뭐 러시아에서는 1918년이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 탄생으로 치면은 마르크스는 1818 1818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뭐 200년 전쟁이겠지만, 적어도 한반도 한국 땅, 한국 한반도에 공산주의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것은 100년입니다. 이 100년 전쟁을 지금 좌익들은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6.25 전쟁의 연장선에서 지금 우리가 이 부정선거를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앞으로 저희와 함께 이 거대한 이슈를 다뤄나갈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다시 한번 말을 바꿔드리면 이것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그 홍범도, 야, 지금 보세요. 이번 그 8월 15일에 결국은 그 이명박, 박근혜, 이명박 두 분을 석방을 하지 않았어요. 지금 대한민국을 존경한다면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종의 야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이 세력은 공산주의 세력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1920년대에 한반도에 도래했던 이 공산주의의 권력을 확고하기 위한 전쟁, 100년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100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가장 거대한 적으로 보는 인물은 이승만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이해가 됩니까? 이걸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지 않은 것은 북한의 지령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이미 증거로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권은 북한과 같은 궤를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920년 이후에 이 한국에 도래했던 공산주의와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촛불혁명도 제가 표현할 때는 무혈 공산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이 홍범도라는 인물이 사실은 저희가 존경할 수 있는 분이죠. 이 홍범도 장군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왔죠. 이분을 존경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자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아주 강하고 자유 대한민국이 일제 시대 때 공산주의를 해도 일본 군국주의와 싸웠던 분들은 우리가 존경을 한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는 우리가 홍범도 장군을 정말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 정도 아니라도요. 이분보다 훨씬 심각한 공산주의자들도 사실 지금 한국에서 거의 모두 일제시대 때 군국주의랑 싸웠던 사람들은 다 독립운동가로 지금 다 추서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던 사람들도 지금 독립운동가로 지금 저희가 다 이미 다 추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정권이 1948년에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을 부정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왜 홍범도 장군을 웰컴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분이 자유 대한민국의 품에서 인정받는 분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서 이분을 끌어들인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얘기를 꼭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사태를 이 부정선거 문제를 그리고 탄핵 사태를 한반도에서 펼쳐지고 있는 100년 전쟁, 공산주의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 100년 전쟁이라는 이 개념 속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를 이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안 보기 때문에 탄핵의 진실을 밝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정선거를 방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자다가도 웃음이 납니다. 사기 탄핵 다 아시는 분들이 어떻게 부정선거 문제를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건 속에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제가 지금 혈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지금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100년 전쟁 거기에 엄청나게 밀려서 이 대한민국이 밀려서 아슬아슬하게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금 잡고서 겨우 싸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보통 사람들이요. 우리가 너무 지금 나약하죠. 근데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 혼자라도 할 수 있는 싸움이야. 왜냐하면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생각을 바꿔야겠다. 모든 사람들이 같은 생각 안 가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한반도에 일어나고 있는 이 100년 전쟁은 공산주의 세력이 이제 그들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세력입니다.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국민의힘은 왜 이 부정선거 문제를 얘기를 안 하지?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이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걸 믿지 않는데 어차피 이 얘기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지금 하태경, 유승민, 이준석의 당권파는 이 부정선거 어부지리로 당권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최근에 그 유승민 씨가 자기는 오른쪽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오른쪽은 자유민주주의고 왼쪽은 공산좌익이에요. 뭐 다른 게 더 있다고 생각하는 유승민, 그러니까 늘 공산주의 세력에게 좀 이용당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일부가 좌파가 아니고요. 국민의힘은 좌파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스물스물 기어 들어가 있는 하태경, 그리고 하태경이 끌고 들어간 조직,
이 공산주의 세력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공산주의가 갖고 있는 특이성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태경이라는 인물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데 우리를 거의 괴담 세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많은 사실심을 통해서 부정선거 맞다, 길티다 이거 다 밝혀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부정선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방송 들을 수 없죠. 부정선거인 것은 뭐 지금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다 사실심을 통해서 다 밝혔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왜 하태경 의원이 이걸 막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자유선거의 중요성을 몰라서 그럴까요? 이 사람 책에 보면은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민주주의는 국경이 없다는 책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의 도입은 이승만의 공적이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정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튼튼한 선거 문화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예를 들면 학교 반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경험해보는 반장 선거로 인해 우리는 뼛속 깊이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자유선거 문화에 대한 이와 같은 한국인들의 보편 인식은 4.19 혁명과 그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공정하지 못한 선거에는 분노를 느끼고 행동으로 나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 책 이거 여러분 믿기십니까? 이건 하태경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막고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 형성되어야 한다는 뿌리 깊은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결국 4.19 혁명 당시에는 부정선거에 분노한 젊은이들과 시민들이 일어섰고 87년 6월 항쟁 당시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 100만 대중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것이다. 이렇게 한국에는 선거 민주주의 문화가 초등학생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있었던 반면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 탈북자들에게 물어보면 북한 학생들은 성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반장을 추대하고 그 추대된 반장에 대한 찬반 표시를 통해서 뽑는다고 한다. 이런 방식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지방인민회의에서도 동일하다. 추대된 반장들은 거의 100% 통과되어 반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북한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선거를 정착시킨 데 있다. 이승만 때에는 지방선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 면단위까지 집행되었다. 즉 지방의원으로 면의원이 존재했던 것이다. 시골의 면 단위는 도시의 통에 해당한다.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지방자치선거를 했으니 민주주의는 곧 선거라는 인식이 뿌리 내릴 만도 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태경 의원이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선거인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반장 선거에도 이런 이상한 투표지가 나오면 반장 학급 학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학생들에게 하얀 투표지 하나씩 쫙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는 다들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이상한 사람이 뽑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까보자 했더니 배춧잎 투표지가 나왔어요. 학생들이 화 안 냅니까? 화 내겠죠. 그런데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욕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선거는 민주주의고 선거가 자유민주주의다라는 것을 하태경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일단 여기서 중간 답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어떠세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자유선거가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지금 하태경 씨가 얘기한 것처럼 공산당이 지방 단위까지 모두 뽑아두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 뭐 이렇게 하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짰죠. 북한 당연히 마찬가지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100년 공산혁명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짓을 벌이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을 중국화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작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만주에서 공산주의 이념을 가지고 항일 운동을 한 그 세력으로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국군의 날에 김원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이 됩니까? 야, 그리고 이번에 김원웅이라는, 야, 저 아저씨는 반드시 감옥 가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김원웅이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민족 친이라는 이 매도는 반역입니다. 반역. 다시 말하면 1948년 탄생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자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유란 말은 결코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자유는. 여러분, 자유를 인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탈레반을 봐야 됩니까? 지금 탈레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탈레반은 기본적으로 미국에게 어느 정도 아부를 했죠. 결국은 트럼프가 저런 고초를 당하게 된 배경에는 이 탈레반과의 협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그 배경에는 이 탈레반을 캠프 데이비드에 지금 초대한 것이죠. 탈레반을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한 것 때문에 볼튼 안보보좌관이 굉장히 화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격적으로 그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분도. 그리고는 책을 썼죠. 그 방에서 일어난 일. 여러분, 탈레반과 지금 미국이 협상을 시도했다는 것은 지금 그 미군 철수가 이미 트럼프 때부터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판을 했죠. 그리고 소위 공화당 매파들이 다 빠져나갔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 나간 사람이 볼턴이죠. 제가 시간이 나면 이 그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설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를 시작한 것은 하태경이라는 사람이 왜 친중파가 돼서 나타나느냐, 왜 친중파, 친공산주의, 그리고 독립운동의 정통성이 중국에서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로 뭐 활동했던 사람들로 바꾸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탈레반 문제가 이 자유라는 관점에서 꼭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어제 최재형 후보가 낸 성명서를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최재형 후보는 이 후보 그 캠프에는 천영우 전 차관님이 들어가 계시군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천영우 차관님이 도와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제가 일단 이 텍스트는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스스로 지킬 결기가 없으면 나라를 망한다.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오늘 사실상 붕괴했다. 서류상 30만에 달하는 아프간 정부군은 훨씬 규모가 작고 무장도 변변치 않은 탈레반 반군에게 너무 쉽게 무너졌다. 영국, 소련에 이어 21년 동안 엄청난 자원을 쏟아부은 미국도 실패하고 물러났다. 아프가니스탄은 외교사에서 유명한 19세기 그레이트 게임의 주 무대가 될 만큼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나라다. 하지만 교훈은 한 가지다. 스스로를 지킬 결기가 없다면 어떠한 외부의 도움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북핵은 우리 안보의 최대 위협이다.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김정은이 연초에 전술 핵 개발까지 지시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를 외면하고 스스로를 지키는 한미연합훈련을 남북 대화의 장애물인 양 몰아가고 있다. 안이한 정세인식과 무조건적 포용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잘못된 안보관이 크게 걱정스럽다. 대한민국은 아프가니스탄이 아니다. 68년간 한반도 평화를 지켜온 한미동맹은 9.11 테러 주범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해 급조된 미 아프가니스탄 동맹과는 비교될 수 없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붕괴의 참담한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다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국민의 단합된 결기와 독자적 역량이 없는 한 그 무엇도 우리를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은 변치 않는 역사의 교훈이다. 굉장히 전문적인 코멘트예요. 근데 저는 이 코멘트에서 여러분에게 꼭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코멘트는 외교 기술자의 코멘트죠. 하지만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싹 다 빠져 있거든요. 왜 아프가니스탄 현 정부가 저렇게 했나? 제가 오늘 한 전문가에게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아프가니스탄에 자주 방문을 했던 전문가에게 직접 연결을 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녹음을 했는데 녹음은 들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미국이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자유의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는 기독교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자면 꼭 기독교가 아니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는 우주와 같은 존재라는 사상이 없는 거죠. 그 사상이 있어야지 뭐 돈이든 물이든 부어서 키울 것 아닙니까? 이번에 우리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장면을 봤어요. 이름도 간이잖아요. 간이 대통령이 돈을 갖고 나가다가 그것도 흘리면서 막 공항에서 흘려요. 달러를 흘려요. 이런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1950년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마치 도망간 것처럼 음해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후방으로 빠져가면서 그리고 부산에서 최종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지킨 것 여러분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이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결국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이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승부수를 걸어서 미국을 잡아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그분이 자유선거를 줬다는 것은 여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인권은 자유입니다. 모두 자유를 갖고 있는 자유민이다. 바로 그 사상을 갖고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유의 전쟁을 한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1948년에 탄생한 이 나라는 자유민들의 위대한 공화국입니다. 이 김어욱이라는 정말 쓰레기 같은 작자가 1948년에 탄생한 자유민의 공화국에 살면서 이 자유를 방종하면서 이 나라를 더럽히고 있어요. 쓰레기보다 훨씬 더한 반역자 아닙니까? 어떻게 1948년 탄생한 이 한반도에서 탄생한 가장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의 공화국을 이렇게 먹칠하고 더럽힐 수 있어요? 지금 무슨 친일이에요. 일본도 핵 2방 맞고 자유민들이 공화국으로 바뀐 지가 벌써 7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친일 해봤자 북한 김정은 정권 도움 주는 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김원웅은 반드시 감옥 가는 것을 제가 볼 것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에 뭐 일설에 따르면 2조 달러랍니다. 저는 2조 달러가 믿기지가 않아서 돈을 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2조 달러. 정말로 2,000조일까요? 여러분 2,000조라는 돈이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크질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라는 나무가. 왜냐하면 씨앗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그 씨앗을 뿌리고 함께 키운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은 눈물이 날 일입니다. 그 지도자를 지금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 한 번은 꼭 당할 것 같습니다. 하태경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부산 아파트에 수장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종북 세력이 어딨냐? 국가보안법을 다 없애버리겠다. 반공의 나라를 깨부수겠다. 그러면서 탄핵을 드라이브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나서 3선 의원이 돼서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 자체를 막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 부정선거를 규명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것이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그 제도가 작동이 못 되도록 막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계속해서 소송이 걸리길 기다리는데 소송을 안 하고 있어요. 저를 고발을 안 하고 고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제가 하태경이 고소 취하하겠다고 했을 때 검사한테 말했어요. 제발 대법원까지 좀 가게 해달라고. 저를 법정에 안 불러주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런 포스팅을 했어요. 제가 이 포스팅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 남편이 저한테 그 페북을 보면서 그 밤에 전화를 해서 당신 이러다가 암살당하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재산을 분배해 줄게 이러면서 고향집은 누구한테 주고 뭐 이렇게 그 현금은 북한인권운동에 주고 막 이렇게 제가 분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다 가지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죽으려고요. 어쨌든 당신 이러다가 암살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웃었죠. 근데 저는 20년 내내 이 전쟁을 해온 사람이 이 강도로 조용히 제가 원래부터도 제 그 모토가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거거든요. 국정원처럼 일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국정원처럼 자유의 투사가 되겠다. 20년 전에 저희 남편이 아니라 그때는 우리 아버지가 무서워 죽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그 아버지한테 테러가 들어올까 봐. 그럴 일은 없죠. 저는 한 번도 무서운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김정일하고 싸웠고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한국 내에 있는 범공산주의자들과 싸우고 그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돕는 우파들, 가짜 우파들하고 싸웁니다. 욕심이 그득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간이 같은 달러를 잔뜩 집어넣고 올라가다가 헬리콥터에 다 못 태우니까 떨어뜨리고 가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간이 같은 우파들하고도 싸웁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도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그때도 초특급 레벨이었고 지금 초특급 레벨이에요. 제가 말을 안 하고 다닐 뿐이에요. 책을 써서 자랑하지 않을 뿐입니다. 최근에 저는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도 뭐 이니셜이라든지 동그라미 이렇게 잘 안 써요. 그냥 바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적들을 숨겨줍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저는 요즘을 마지막 전쟁을 생각하고 초특급 레벨로 리크하고 어택합니다. 눈이 나빠져서 맞춤법이 나중에 돋보기 쓰면 막 틀려 있는 게 좀 쑥스럽지만 어쨌든 저는 강력하게 쓰고 있죠. 내년에는 이 자원봉사를 좀 마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솔직한 말씀입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좀 다른 스탠스로 일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프간 대통령의 국외 탈출을 보니 한국의 흔하디 흔한 사람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의 소명은 자유에 있습니다. 자유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깊은 내포가 있습니다. 예전에 동수독이 망할 때 이 그 동독 한가운데 섬처럼 떠 있는 이 그 서베를린 지금은 거기가 이제 수도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동독 안에 있지 않습니까? 동독 안에 서베를린이 동독 속에 지금 쌓여 있었어요. 그 서베를린이 동독에 넘어가기 직전에 서베를린 그 시장이 연설을 했어요. 저는 그 연설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서베를린이 봉쇄가 막 되니까 시장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우리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와,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아요? 가난해도 자유로워야 됩니다. 저는 사랑을 위해서는 안 싸우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싸울 거예요. 저는 사랑을 위해서는 안 죽지만 자유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자유에는 사랑보다 더 진하고 깊은 내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야 사랑도 있죠. 앞으로는 저는 더 이제 수위를 높일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세게 해봤자 그것이 뭐 하얀병 하나 던지는 거 됩니까?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I am a follower of the more than conquerors. 여러분 이 more than conquerors는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라는 뜻이죠. 정복자 이상의 정복자. 이것은 사실은 로마서 8장 37절의 그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로마서 8장 3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인하여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저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여러분이 기독교를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나라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기본권과 개인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에 산다라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서 공산혁명 100년 전쟁을 한다는 무리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이 싫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의 기본권을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싫고 공산혁명 엘리트의 나라가 좋답니다.
노예의 나라가 좋답니다. 국민들이 모두 책임을 져주겠다. 국민들에게 모두 책임을 져주겠답니다. 다 배급을 주겠답니다. 너무 싫은데요. 최근에 시사인이라는 예전에 그 주진우가 일했던 그 시사인이라는 데서 이런 황당한 기사가 떴어요. 여러분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김일성보다 7살 위였지만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장군님 말씀을 받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성시백 동지. 사실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지금 고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성시백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시백. 여러분 성시백과 같이 거의 살다시피 했던 분을 제가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너무나 잘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이 정권은 지금 북노당과 남노당과 주사파가 연합한 정권이다. 북노당은 김일성 직계고 남노당은 박헌영 세력이에요. 주사파는 자기들은 자생적인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자생적인 친북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그런 세력이죠. 자생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다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사인이라는 이 언론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것들도 쓰레기입니다. 지금 시사인이 김일성보다 7살 위였지만 성시백은 김일성의 지도력을 인정했고 장군님 말씀을 보고 받고 보니 앞이 탁 트입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한다. 이 성시백이 누구입니까? 성시백이 대한민국 건국방해 1등 공신은 아닙니까? 그때 온갖 언론이라는 것, 조선중앙일보 이런 것을 만들어서 기자인 척, 언론인 척 하면서 무섭게 건국방해를 하면서 좌우합작을 했죠. 김구 좌우합작 노선은 바로 이 성시백 사상 아닙니까? 김구와 성시백은 가까운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 중국에서 활동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성시백 같은 사람을 중국에서 공산주의로 독립운동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정통성이라고 이 정권이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태경 세력이 합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도 모두 친중파가 됐거든요. 하태경 세력이 그 뒤에 있는 김영한, 항장엽 세력이 왜 친중파가 됐는지는 제가 조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얘기가 길기 때문에 제가 책으로 다 써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따라오신 분들은 제 얘기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입니다. 왜 이 부정선거 문제가 이렇게 꼬여있나. 이제 세 줄 요약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한반도에는 공산혁명, 100년 혁명, 1920년대 공산주의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정통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100년 공산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그 세력들은 이승만의 대한민국을 폄하하기 위해서 만주에서 또는 중경에서 활동했다는 공산주의자들을 지금 복권시키고 싶어한다. 그래서 소련에서 레닌주의자로 살다 간 홍범도 같은 공산주의자도 갑자기 한국에 유해를 갖고 온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수정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김일성 주의자 성시백까지도 지금 복권시키고 싶어한다. 그리하여 결국은 중국 공산당의 하위 세력이 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한반도 공산당, 조선노동당과 한국 주사파가 모두 모택동 시진핑의 공산당에 밑에 들어가겠답니다. 누구 마음대로? 팔로우드 파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팔로우드 파티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구호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부정선거 교명하는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민경 의원과 그 변호인단의 이 그 법적인 프로세스 굉장한 이 그 전략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석동현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분이거든요. 석동현 변호사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이 그 변호인단에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 법과 사실의 차이를 이해 못하고 증거의 레벨을 이해 못한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팔로드 파티 가설 이해 부족과 디지털 선거 부정 이론적인 모델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런 방식으로 그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뭐 표를 어떻게 얹었다, 뭐 갈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AI가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갔거든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지금 주판으로 어떻게 환원을 시킵니까, 우리가?
여기는 반드시 프로그램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팔로우드 파티는 여기 그 부정선거에 사용된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짜는데 꼭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로이킴이라는 정말 보통 사람이 눈으로 이걸 찾아내서 나중에 정유 회사에서 그 정유 하는 이 시스템을 개발했던 개발자인 이 프로그래머 장영우 선생님이 완전히 해설을 해주신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 장영우 로이킴 이 해설은 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그 부정선거에 어떤 컴퓨터 프로그램이 들어갔는지를 지금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짜주신 거 이미 다 완성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팔로우드 파티는 이 부정선거의 최종적인 기획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제2의 6.25 전쟁이 연장선에서 일어났던 이 팔로우드 파티의 그 주범이 이 6.25 전쟁에 우리나라에 치고 내려왔던 일사후퇴를 야기시켰던 바로 그 세력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이 팔로우드 파티가 이렇게 쉬운 걸 이해를 못해서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 문제가 더 어려워진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 5월에 이것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바로 미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이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 이걸 엄격하게 좀 해설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해서 미 국무부에 좀 보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까지 미국에서 이 엄청난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고 약간 부분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의 21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디지털 게리맨더링 가설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논문입니다. 저는 로이킴은 진정한 의미에서 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서 이 사람을 계속 뭐 사기꾼처럼 말하는데 불쾌하기 이럴 데 없거든요. 제가 이분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그 제목을 자유의 적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유의 적은 공산주의자들이죠. 한반도에 100년 동안 서식하고 있는 이 인간 정신과 인간 영혼의 적들, 공산주의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마침내 지금 정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엄마가 나한테 준 가장 큰 선물이 이 평범한 이름이구나. 사람들이 제 이름이 너무 평범하기 때문에 별로 주목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년 동안 그 익명처럼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별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제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광을 별로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하는 일은 이 자유 대한민국, 뭐 저보고 자유민주주의자를 급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뭐 급으로 부르면 어때요? 어쨌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은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해도 끝까지 제가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20년 동안 정말 고3처럼 그렇게 일을 해왔어요. 제가 아는 한 저 정도로 오히려 저보다 더 하신 분을 제가 알아요. 그분이 전 주일공사 홍영공사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자유의 적들이라고 했던 게 바로 홍영공사님이 올린 페이스북 지금 포스팅을 보고 제가 오늘은 홍공사님 이 포스팅을 보니 오늘은 큰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홍용 공사님의 포스팅을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다 좀 지우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일본에서 그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홍영공사님이 제가 했던 강도보다 한 3배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홍공사님도 저를 잘 알고 20년 이상 저도 잘 알고 서로 마음으로부터 굉장히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저보다 연배는 훨씬 이분이지만 저는 홍영공사님이 꼭 주일공사가 되는 것을 보고 싶어요. 주일 대사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홍공사님이 이렇게 어제 올렸더라고요. 나는 자유인이다. MBC PD수첩의 종북 망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한 경고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썼죠. 처음 뵌 지 22년째입니다. 그때 이미 22년도 더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 이전에도 22년도 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신 그런 연륜을 갖고 계셨죠. 이분은 월남전에도 참전하셨어요. 제가 이분을 처음 만난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만난 날은 그 일본의 그 납북자 문제 때문에 갔는데 일본 어떤 호텔에서 뭐 세수도 안 한 채로 그 이렇게 1층에 그 커피숍에 내려갔는데 그냥 교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정말 눈곱도 안 떼고 내려갔기 때문에 얼굴도 생각이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게 첫 만남이고 죄송한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동안 자주 뵙는 분인데 제 마음속에 저 홍영공사님처럼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거 그리고 그분이 또 해내는 그런 그 성과 이런 거 제가 좀 닮을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홍영봉사님은 사실은 국가정보원 그 최고위 간부였습니다. 근데 홍영봉사님은 그 육군사관학교 출신 군인 출신이기도 하고요. 이분이 지금도 거의 50년째 정말 고3처럼 일하십니다. 깜짝 놀래요.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니까 MBC PD 수첩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지금 얘네들이 완전 거의 공산주의 넘어가 있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MBC가 PD 수첩 방송을 예고하자 일본인 지인들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밤중에도 연락들이 왔다. 미국에서도 연락이 왔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면 MBC PD 수첩 따위를 그대로 믿을 리가 없지만 마음이 약한 형제들은 내 신변을 걱정했다. 나는 평소 TV 방송을 볼 여유도 없고 TV도 없다. 지금 통일일보 주간이신데 정말 귀찮은 일이지만 내 개인 문제를 넘어 통일일보와 국정원과 일본의 지인 등이 관련된 일이므로 결국 PD수첩이란 MBC의 비열한 프레임 전쟁 도발에 대해 최소한의 말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통일일보의 PD수첩 취재진을 자처하는 자들이 4번 찾아왔다. 내가 사무실에 없을 때였는데 그들은 내가 관리적으로 당연히 사무실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사전 약속도 없이 쳐들어왔다.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짓이죠. 찾아온 자들은 동경 특파원이 아니었다. MBC 정식 직원들도 아닌 듯했다. 나는 지금까지의 경험상 방송은 생방송에만 응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다. 평소 나에게 방송 출연 요청은 별로 없다. 아무튼 사전에 편향 기획된 시나리오 편집되는 인터뷰는 사양한다. 지금까지 PD수첩을 본 적이 없지만 국정원이 일본 우익과 거래를 했다는 설정은 망상이라고 하기에도 참 지저분한 저급한 선동이다. 우선 내가 소위 일본 우익의 앞잡이가 되었다고 주장하려면 내가 신문기자로서 쓴 통일일보의 기사 그 밖에 내가 쓴 많은 글 속에서 소위 우익에 동조하고 우익의 앞잡이가 된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 나는 대화하는데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다. 네, 정말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MBC는 처음부터 사실관계에는 아예 관심이 없었다. PD수첩의 장호기는 바쁜 시간에 전화하여 내가 선거 때 박근혜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식의 질문부터 던졌다. 도대체 내가 언제 통일일보에 박근혜 당선을 위한 기사를 썼다는 것인지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다. 내가 재직 중인 통일일보는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는 신문이다. 반국가 단체인 조선노동당 제1지부 조총련의 세뇌 선동 보도에 맞서왔다. 지금 MBC는 뭐 조총련 지부죠. 거의.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다. 지금 한국 방송사나 이 정권은 중국 공산당의 거의 뭐 지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왜 홍범도니 뭐 김원봉이니 갑자기 왜 그러고 있겠어요? 자유 대한민국과 한미일 협력 체제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죠. 중국 공산당 예전에 김구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 돈을 받아서 소위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했다는 바로 그런 것의 정통성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일 프레임을 씌워서 공산 전체주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몰아가고 있죠. 지금 한국에서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까지 쳐들어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것인데 한번 계속 보십시오. 한반도를 침략한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신문이다. 평양의 사교 전체주의와 중공당과 손잡고 전체주의를 돕는 앞잡이들. 일본 내 친중파도 우리의 적이다.
통일일보는 역량이 미약하므로 미약한 역량을 사소한 데 소모하지 않고 가급적 공산 전체주의, 몸통 공격에 주력한다. 통일일보와 나는 이 일만도 벅차다. 촛불 세력을 선동해 국가 권력을 하이제킹한 극좌 직업혁명가 세력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파괴했는지, 중공과 공모한 4.15 부정선거는 중공의 디지털 침략, 즉 제2의 6.25 침략이라는 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PD수첩은 황당하게도 나를 거물로 묘사했다.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혹은 내가 거물인 척하고 사기를 치고 다녔을 것으로 오해할 것이 솔직히 좀 신경이 쓰인다. 나는 거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난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복무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자유인이다. 나는 지금 이제부터 자유인으로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과 국정원의 명예를 위해 내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MBC PD수첩 등에서는 듣지 못할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려고 한다. 자유인은 자유를 위해 싸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존경하는 홍영 공사님의 이 포스팅을 오늘 방송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게 돼서 좀 기쁩니다. 자유인은 자유를 위해서 싸웁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유인 맞습니까? 그러면 이 나라에서 공산혁명, 100년 공산혁명을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친중 세력과 싸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당권파도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태경 세력은 친중파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자료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하태경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황장엽 선생과도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녹음 파일과 많은 자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자료를 좀 풀려고요. 20년 이상 저는 강도 높게 싸운 투사입니다. 제 이름을 위해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투사입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한 가지씩은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100년 전쟁, 공산혁명 100년 전쟁은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인간을 김일성에게 굴종하게 만드는 정말 더러운 혁명이다. 혁명도 아니죠. 일종의 저는 귀신 들림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공산 귀신, 공산 유령. 여러분 가족 중에도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도 공산혁명, 더러운 공산 유령에 지금 잡혀 있으면 꼭 자유인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유의 적들, 굉장히 심각한 방송이었죠? 그리고 VON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VON이 낮은 목소리였지만 아마 좀 더 세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